연봉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. 연봉 어떻게 체계가 돼 있는지 다 안 궁금하세요? 우선 저희 연봉 체계는 일반적인 회사에 대한 연봉 체계와는 좀 달라요. 기본급에 해당하는 연봉이 있고, 두 번째 출장비가 있어요. 이 출장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출장비가 아니에요. 조금 더 높아요. 공론화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하시면 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. 경기권으로 가면 훨씬 더 단위가 높아지겠죠? 그 다음에 처리비라는 게 있어요. 처리비는 뭐냐면 내가 법인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물건 또는 내가 수주해온 물건을 내가 직접 처리를 하는 거예요. 직접 평가서를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해갖고 평가서를 만들고 사인까지 딱 하고 보내면 이 사람이 영업을 해야 될 시간에 평가서를 만들었잖아요.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? 전문직의 꽃? 인센티브. 내가 어떤 물건을 수주를 해왔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다. 인센티브율은 법인마다 틀려요. 본봉이 낮으면 인센티브율이 올라가겠고, 본봉이 세면 인센티브율이 좀 낮아지겠죠. 그렇다 보니까 인센티브율이 한 20%에서 많게는 한 40% 정도 보통 법인에서 통상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, 그래서 얼마냐? 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영업을 특별하게 내가 막 영업을 뛰지 않아. 나는 10시에 출근을 해서 한 5시까지 하고 바쁘면 토요일날 한 번 정도 일해 줄 때 보시면 대기업 과장급 다 합쳐서, 그러니까 기본급, 출장비, 처리비, 인센티브, 돈에 욕심이 없다. 그리고 난 워라밸이 좀 좋다.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그 과장급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영업을 많이 하기가 힘들어 하세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리 위주로 이제 평가사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중소형 법인에서 이사 출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처리만 보통 하는데, 정말 간평사가 좋은 직업이 국가에서 일이 배정이 되잖아요. 그래서 표준직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도 한 보통 5천만 원 정도 이제 받는데, 그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3년 차에서 5년 차 정도 내가 영업하지 않고 처리만 좀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이제 한 7천 이상은 조금 보장이 된다라는 게 좀 통설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. 물론 세정 금액이고, 거기서 이제 영업을 더 하거나 하면은 5년 차 이상으로는 그래도 1억 이상으로는 다들 가지고 가시는 것 같고. 영업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저희 영업은 뭐냐면 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. 담보평가, 즉 담보대출할 때 평가 받아라, 보상할 때 평가 받아라, 표준지할 때 평가 받아라. 법에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죠? 상대방도 결국엔 평가를 받아야 돼요. 영업의 난이도가 어떤 수준이냐면 가서 없는 거 팔아주세요 이게 아니고, 정확하게 약속을 잡고 나는 어떤 사람인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하는 굉장히 젠틀한 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. 갖고 막 이거 하나만 팔아주세요, 이거 한 번만 수주해주세요, 이런 영업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걸 오해하시고 영업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시는데, 그런 영업이 아니고 젠틀한 영업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강의를 안 듣더라도 책을 가지고 스스로 좀씩 실력을 늘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.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. 저 같은 사람들. 그래서 수업기간 오래 걸렸습니다. 혼자 공부했어요. 저는 좀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혼자 스스로 이걸 이해하겠다.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멍청한 공부 방법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건 좀 비추천드리고요.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 내가 학자가 되고 싶은 건지 합격을 하고 싶은 건지 이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돼요. 그러니까 학자가 되고 싶으실 거면 천천히 혼자 공부하시면 돼요. 근데 내가 합격을 하고 싶으시잖아요. 그러면 남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합격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추천드리고,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을 때 이해가 좀 힘들다,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. 처음 할 때는 50%? 사실 50%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10%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 10% 이해를 강의를 통해서 20% 올리고, 두 번째 해독대에서는 30%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학습, 해독수를 늘리면서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. 그게 꼭 본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 저도 그랬고 모든 수험생들이 다 경험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순차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악필은 시험에 불리할까요?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, 아무래도 논술형이다 보니 그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. 김유한 교수님께서 답변 주실까요? 못 알아볼 정도로 악필은 좀 시험에 불리할 것 같은데, 제가 진짜 굉장히 악필이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 시험 볼 때 저는 이제 첨삭하면서 이제 교수님들이랑 상담을 계속 했었는데, 제 답안지를 들고 갔을 때 다들 놀라셨거든요.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아보라는 거냐. 그래서 저는 교정까지는 아니고 조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했었던 것 같고요. 악필이라 하더라도 강조를 해야 되는 키워드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. 키워드만큼은
꾹꾹 눌러가지고 담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답안지가 악필이야. 도대체 뭘 써놨는지 모르겠어. 그럼 이거 채점할 때 기분이 좋으실까요? 안 좋으시겠죠, 당연히.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논점 못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워요. 논점을 맞추고 난 다음에 악필 때문에 감점 당하지 마세요. 근데 이 악필의 기준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글씨 못 쓰셔도 돼요. 가독성이 좋아야 돼요. 읽을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요. 필체를. 제가 이렇게 답안지 채점하다 보면 정말 이거 발로 쓴 글씨야? 라고 생각하는데 다 읽혀요. 근데 너무 필체가 멋있는 흘림체로 쓰시거든요. 근데 이게 안 읽혀요. 어떤 게 좋을까요? 결국엔 가독성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글씨 못 쓰는 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가독성을 높이는 필체를 만들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.